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신라가 강성해지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늦게 출발했지만 말하자면 역전, 인생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젠 통일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당시 고구려에게는 또 굉장히 불행하게도 중국이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통일은 우리에게는 늘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중국이 남북조 시대가 통일되고 만들어진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래서 수나라를 처음 이제 통일한 수나라 문제, 이름이 좀 문제가 많네요. 수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찌그러진 백제, 그리고 여기에 잔뜩 부풀어 오른 신라, 그리고 이제 아니 신라가 갑자기 왜 저래? 근데 중국이 통일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고구려, 그리고 중국을 새로 통일한 수, 이렇게 정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일본, 자, 이 당시 백제는 신라에게 원수를 갖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어디와 동맹을 맺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 려제 동맹. 자, 그리고 나서 백제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늘 이렇게 친분 관계에 있었던 일본과도 동맹을 맺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라를 세 방향에서 맹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신라 같으면 1대3으로, 여러분 말대로 1대3으로 이런 다구를 그냥 당하고 있을래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신라는 손을 뻗는데 마침 당시 얘네 말대로 천하를 통일한 수나라와 손을 잡게 되는 거죠. 마침 이때 쓰라고 한강 쪽 차지해서 중국과 통로도 열렸지 않습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 고구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내가 맹주야 이러면서 폼 잡고 있던 고구려 혼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배후를 칠 수 있는 신라와 동맹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이런 식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대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당시 세계 사람들,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 전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한반도는 말하자면 이제 세계 대전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동안의 맹주 역할을 했던 고구려를 이제 통일한 중국이 제압하느냐 못하느냐의 이 싸움의 가장 큰 제압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싸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수나라는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천하를 통일했으니 너희는 신하의 나라가 되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구려의 대답은 선제 공격을 가한 겁니다. 여기 나와서 요서지방의 요칭지인 서안평을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항복을 하라 그랬더니 선빵을 쳐. 화가 난 수나라 문제는 대국의 위엄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칩니다. 이게 1차 침입입니다. 처음에 쳤는데 이 성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물러나고 맙니다. 당시 고구려의 성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고구려는 성을 굉장히 높게 쌓았을 뿐 아니라 성에서 제일 약한 데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문이죠. 그래서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 밖의 성을 또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 밖을 이렇게 둘러쳐 놓은 이 성을 옹성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철옹성,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식의 성을 치려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하고 가지고 성벽을 하나를 뚫어야 되는데 그 성벽을 뚫으니까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성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뚫으려고 그러면은 이 옹성 위에 있는 적군과 이 성문벽 위에 있는 적군 사이에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멀리 온 군대는 뭐가 딸리기 시작할까요?
그쵸? 식량과 보급이 딸리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죠. 결국은 사기가 떨어져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수나라 문제는 그만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이 중국 역사를 보면요, 그 황실에서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뭐 자주 일어납니다. 이 권력 앞에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 수나라 황제가 된 양제, 자 이제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라 그랬잖아 합니다. 고구려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 모르나? 거기에 대해서 하고 무시합니다. 그러자 수나라 양제가 이 자식 이제는 아주 끝장을 보겠어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바로 백만대군. 물론 이 모든 그 전투병력이 100만은 아니죠. 전투병력이 100만은 아니고 막 이게 보급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한 110만 명 정도를 동원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물론 실제로 그 정도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100만 대군을 이끌고 호왈 대외적으로 알리기는 300만이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숫자를 뻥튀겨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거예요? 겁먹고 쫄겠죠. 당시 고구려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10만 명, 20만 명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적군이 300만이 온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니네가 이래도 항복 안 하고 배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역시 또 여기에서 특히 여기에 있는 요동성이라고 하는 성이 아주 철옹성이에요. 이 요동성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100만 대군이 와가지고 성을 못 뚫고 막혀 있으니까 이 100만 명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많은 이 쌀이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수나라 양제가 보급은 점점 떨어지고 식량은 떨어지고 시간은 저거 째깍째깍, 그리고 날씨는 점점 안 좋아지니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예부대를 뽑았어요. 한 30만 명 정도의 정예부대를 뽑아서 별동대라 이름을 붙이고, 야 너는 이 성들 하나하나 깨고 나가는 거 너무, 그러니까 단숨에 수도 평양을 쳐서 항복을 받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의 별동대가 싹 이 성들을 우회해서 고구려 수도인 평양으로 직격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평양을 함락을 시켰으면은 뭐 얘네는 성공했겠지만 또 평양성은 어디 쉬운가요? 당연히 어렵죠. 요동성보다 더 어려워요. 막 내성, 외성 해가지고 굉장히 겹겹으로 쌓인, 그야 문자 그대로 철옹성이죠. 그래서 평양을, 이 별동대라고 하는 애들은 이거 제끼고 빨리 평양을 함락하기로 한 애들이니 당연히 식량 같은 거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냥 가볍게 왔겠죠. 그러자 당시 고구려를 지키던 총사령관, 자 여러분 이 길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을지문덕, 을지문덕이 아니라 을지문덕이에요. 그래서 참 그 문지문덕로 하든지 을지로라고 하는 길 이름이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을지문덕이 요 사이에 군사들을 풀어서 이 본대가 별동대에게 보내는 식량 보급을 차단합니다. 식량 보급을 차단하자 이 별동대를 이끌고 왔던 수나라 장군 우문슬이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면은 황제가 날 그만두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을지문덕이 이 쪽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우문슬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우문슬이, 야, 너 여기 왜 왔냐? 그러자, 아이고, 우리 고구려가, 이제 저항하는 게 지쳐서 항복을 해야 하나 지금 생각 중이다. 그래서 잠 인사차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문슬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의 임금이 항복한다면 내 군사를 물리마. 그런 거예요. 물론 을지문덕은 항복할 마음이 1도 없죠. 그럼 왜 갔을까요? 수나라 군대가 얼마나 굶주렸나 보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 얘네 진짜 그동안 밥 못 먹어가지고 애들이 비실비실하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 요걸 알고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수나라 장군에게 여기 나오는 시를 보냅니다. 자, 보면은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죠? 칭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놀리는 거예요. 이게 왜 놀리는 거냐면은,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일단 고구려 수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 안 하고
또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면 넌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런 거죠. 수나라 장군이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차 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식량도 없다. 살 길은 뭐예요? 빨리 본대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재빨리 군사를 빼서 돌립니다. 그러자 평양에서 추격해 들어오고 각 성에 있던 부대가 추격해 들어와서 살수라고 부르던 오늘날의 청천강이에요. 살수에서 이 별동대를 전멸시킵니다. 이 수십만 명의 수나라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명한 살수대첩이죠. 여기에서 정예부대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하자 요동성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던 수나라 황제가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티죠.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겪은 수나라 양제는 이 고구려 두고 보자 하고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도모하는데 당시 수나라에는 이런 노래가 돌았다고 합니다. 요동에 가지 마라. 가면 다시 못 오나니. 즉 요동은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원정에 따라가지 마라. 가면 그냥 다 죽는다. 이 정도로 고구려가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나라 군인들이 백성들이 제발 고구려 좀 그만 쳐. 물론 수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결국 수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수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주인이 된 나라가 바로 당나라예요. 자, 이 당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수나라하고는 수준이 다른 나라예요. 훨씬 체계적이고 강한 나라였죠. 특히 수나라 양제와 달리 당나라 황제 이름은 이세민인데요. 이세민. 황제 이름을 함부로 펑펑 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태종. 당나라 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겁니다. 이 고구려가 진짜 큰일이 난 거죠. 자, 고구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역시 고구려를 치고 싶었으나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나라 양제처럼 무모한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명분이 있는 핑계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무렵 고구려에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성이 연씨고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개소문인데, 자, 이 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지멋대로 새로운 임금을 앉히는 정변, 바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개소문의 정변. 그래서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이라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자기가 실권을 잡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초한 면이 큰데, 이 연개소문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뭐 취미가 호랑이랑 곰을 때려잡아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데, 10대 소년 시절부터 이놈이 이러고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질 않았대. 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일설에 의하면은 칼을 9자루를 사용하는, 뭐 저기 뭐야 그 원피스에 보면은 걔 누구예요? 조로? 뭐 그 녀석이 저기 뭐야 삼도류 쓰잖아요. 칼 3자루. 자, 연개소문에게는 삼도류, 웃기지 마라, 나는 구도류다. 칼 9자루를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그런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귀족들도 이 연개소문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좀 멀리 떼어놔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천리장성 성을 쌓고 보수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소문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개소문이 열받아가지고 그대로 군대를 몰고 평양으로 와가지고 그 자기를 그 몰아내려고 했던 귀족들을 쳐 죽이고, 심지어 야 왕 너 이리 와, 너희 새끼 날 죽이려고 그랬어? 그 왕도 쳐 죽이고는 저 덜덜 떨고 있는 왕자 하나 끌고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럴 때 왕이야. 너 왕이라니까 이 새끼야. 왕으로 앉히고. 대단한 깡다구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당태종이 이제야 찬스가 왔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자, 감히 신하된 자가 임금을
시해하고 임금을 죽이는 거 시해한다 그러죠. 임금을 시해하고 멋대로 왕을 갈아치웠으니 이 엄청난 반역이로다. 내 이웃나라 임금으로서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 내가 죽은 너희 나라 임금을 대신하여 가서 저 역정놈을 벌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개소문의 목을 베어 바치던가 아니면은 내가 가서 개소문을 벌하도록 문을 열어라 하고 군대를 몰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개소리죠. 그걸 누가 믿어요? 그 말을. 자, 그래서 다시 또 고구려는 그때 수나라를 무찔렀던 그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당태종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이냐면요. 첫째, 군대를 많이 데려가지 않았어요. 100만 대군 그런 거예요. 괜히 군대 많이 몰고 가봤자 뭐만 축나요? 식량만 엄청나게 축나죠. 그래서 많지 않은 10만 명 내외의 적은 병력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둘째, 급하게 평양으로 돌격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루고 있는 고구려의 여러 요새들을 하나 뚫고 쉬었다가 하나 뚫고 하나씩. 자, 그래서 말은 가서 개소문을 벌하리라 했지만 당태종은 실제로 여기를 한숨에 뚫고 평양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작전이냐면은 고구려의 요새를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뺏고 물러나고 뺏고 물러나고 하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갈 생각이었죠. 게다가 꾀는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 가지 속임수와 작전으로 고구려의 그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고구려 군대가 오게 해서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그 군대를 전멸시키는 등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그 수나라를 막는 1등 공신이었던 성, 바로 요동성까지 함락된 거죠. 고구려 상처가 적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먹다가 바로 영화로도 나온 적 있죠. 안시성 싸움에서 이제 더 이상 돌파를 하지 못하고 부상을 당해서 당태종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러나서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입은 부상이 원인이 돼서 당태종이 사망을 하죠. 어쨌든 그 모양으로는 우리가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격퇴해낸 그런 모양이지만은 실제로 고구려가 이 당태종의 침입으로부터 받은 내상은 굉장히 컸습니다. 일거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야금야금 고구려의 중요한 요새를 하나하나 파괴해 나갔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이 중국은 사람이 많은 나라잖아요. 고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당태종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갉아먹는 전략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여가 먹힌 군사가 금방금방 다시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는 다시는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패권을 다투는 힘을 휘두르게 되지는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